목표를 현실적 수준이 아니라 최고의 수준 플러스 알파까지 만들려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바로 떠오르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삼성에서 신기술을 개발한 퀀텀.tv가 있습니다. QD-TV, QLED라고 많이 불리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최고 수준의 효율을 갖는 발광 소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퀀텀., 소위 양자점 소재의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과 삼성 SDI에서 연구소장을 역임한 장혁 송균관 대표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수준보다 넘어서는 목표를 세운다는 게 케네디가 달에 가겠다, 네.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겠다 이런 정도. 사실은 그건 이제 제 이 책의 두 번째 챕터 이제 비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너의 비전은 뭐냐, 너의 조직의 비전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막연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전은 영어 단어에서 비전이죠. 보여야 됩니다. 뭔가 그 비전을 얘기했을 때 눈에 떠오르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줘야 되고 그 비전을 들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부서원들의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러한 목표를 설명해 줘야지 이제 소위 비전이다 얘기를 할 수 있죠. 착하게 살자. 우리 회사는 2040년에 최고의 기업이 되겠다. 이런 거는 절대로 비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비전을 예를 들기 위해서 역대급 비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는 우주인을 달로 보내서 무사 귀환시키겠다. 이게 얼마나 눈에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또 초창기 애플이 창업할 당시의 비전은 나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손쉽게 다룰 수 있는 해방의 도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휴대폰이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실폰을 받으면은 사용 설명서 없이도 손쉽게 쓸 수 있게 감각적으로 만들어 놨고 그거 하나로서 모든 다른 소사이티로부터 독립이 될 수 있고 네네. 해방이 되는 거죠. 삼성에서는 어떤 비전? 네, 삼성은 우리 그 창업 회장께서는 내가 일하는 목적은 사업부 그렇게 말씀해서 사업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키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셔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이 회사의 비전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숫자로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 매출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완성해서 전 세계의 모든 연구 개발자들이 우리 회사로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 보자라든가 이런 정량화된 목표를 비전에 적을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현실적 수준이 아니라 최고의 수준 플러스 알파까지 만들려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바로 떠오르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삼성에서 신기술을 개발한 퀀텀.tv가 있습니다. QD-TV, QLED라고 많이 불리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최고 수준의 효율을 갖는 발광 소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퀀텀., 소위 양자점 소재의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업계 최고 수준, 이번 대학교에서도 따라오지 못하는 최고 수준의 색 좌표와 효율을 갖는 물질을 개발을 성공을 해서 양산까지 갈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순간이 있었는데 불행히도 그 당시 그 소재 물질 속에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카드뮴이라는 물질 때문에 효율을 많이 올릴 수 있었고 그렇지만 이걸 갖고 제품에 넣어서 시중에 제품으로 선보이자라고 이제 결정하던 단계가 있었는데 그때 큰 플러스 알파를 하자라고 결정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카드뮴이라는 물질이 무슨 규제에 걸리거나 사용량이 워낙 작고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건강적으로 이슈가 되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이슈가 불거져서 제품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과를 일단 홀드하고 카드뮴이 없는 물질로 다시 개발하자라는 그런 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를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지만 우리가 목표를 플러스 알파를 하는 과정은 카드뮴을 빼자. 그리고 카드뮴을 빼는 순간 한 못해도 1년, 2년 정도는 연구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1, 2년 지나고 나면은 경쟁사에서 카드뮴을 쓰면서도 효율이 더 올라간 물질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보다 효율을 더 올리면서도 카드뮴을 빼자라는 엄청난 목표를 플러스 알파를 잡은 거죠. 네. 결국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소재 설계 다시 하고 합성 다시 하고 양산까지 다시 검증하고 하는 과정을 1년 반 정도 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의 퀀텀.닷 소재를 우리는 카드뮴 프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카드뮴이 없는 양자점 소재를 개발을 성공을 했고
그 소재를 TV에 넣어서 큐레드 TV로 나온.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콘덴서 TV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는 그 물질을 처음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 논문을 쓰셨던 MIT의 바웬디라는 교수분이 계신데 그분이 노벨상을 탔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노벨 화학상이라는 분야는 엄청난 그 새로운 기술을 연구를 해서 기술적인 업적을 쌓고 연구 업적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기술이 인류의 행복 혹은 편리에 기여를 해야만 노벨상을 줍니다. 그럼 삼성한테 감사해. 그렇죠. 그분하고 학회에서도 만나고 만나셨어요? 같이 연구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항상 감사의 표시를 하죠. 그리고 또 노벨 화학상 얘기를 말씀드리면 얘기가 조금 옆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보시는 분들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제가 연구하는 배터리 분야에서도 노벨 화학상이 나왔죠.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학교 오스틴에 있는 굿 이너프라는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벌써 1980년대 초반부터 연구하던 리튬 금속 산화물이 있었는데 리튬 이온이 저장됐다가 방출됐다 하는 그런 원리를 갖고 많은 논문을 쓰시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리튬 이온 전지라는 것이 실용화됐고 급기야는 전기 자동차에까지 그 기술들이 활용되면서 화학적으로 엄청난 발명과 인류를 편리하게 행복하게 해줬다라는 차원에서 그리너프 교수님께서 노벨 화학상을 또 타셨죠. 저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0몇 년 연구 활동을 하면서 노벨상 타신 분하고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큰 또 행운이에요. 제가 탄 건 아니지만 그분과 같이 연구 활동을 하는 과정이 0.001%도 녹아 들어가 있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노벨상을 탄 분이 야기라는 분이 계십니다. UC 버클리에 계신 분인데 이분은 또 메탈 오가닉 프레임, 금속 유기 격자라는 그런 화학 물질을 개발하셨는데 그 연구 결과가 지금 촉매라든가 화공업계에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도 노벨 화학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 개발하는 분들이 내가 노벨상을 타겠다라는 엄청난 목표를 설정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하는 연구는 이러한 그 펀더멘탈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제가 책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연구 개발 전략, 방법론들을 사용해서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제품화할 수 있는 연구 개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능을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훨씬 더 보람차게 연구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목표 수준을 높이고 갈망 수준을 높이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상사인데 연구개발 소장님이신데 인류를 행복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은 다들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현실적 수준을 넘어서. 네네네. 과정표 설정할 때 그 정도의 비전을 얘기는 안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갖는다면 이 연구개발하는 공학도들이 지금 대학원에 계신 분들한테도 드리는 말씀인데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일이 지금 힘들지만 얼마나 미래에 보람찬 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자긍심을 불어넣어주고 싶습니다. 연구원들의 운명도 이렇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세계 최고의 제품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하는 목표를 품질과 가격과 성능 이런 걸 제일 먼저 이렇게 빠르게 해야 되는 그런 그 기술 경쟁 시대에서 연구원들의 숙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침이 되면 가젤은 무조건 달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달리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되니까. 사자는 아침이 되면 또 달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달려서 사냥을 해야만 가젤을 잡아 먹어야지 자기가 죽지 않기 때문에 달립니다. 그래서 맹수가 됐건 초식동물이 됐건 가젤이건 사자건 무조건 달릴 수밖에 없는 숙명인데 우리 연구개발자들도 아쉽지만 무조건 달려야 되는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달리는 목적이 내가 하는 기술을 통해서 뭔가 밸류업을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과 삼성 SDI에서 연구소장을 역임한 장혁 송균관 대표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R&D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중요한 요소가 열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연구 개발에서 열정이라는 건 왜 필요하고 또 어떤 건가요? 본인이 세팅한 목표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도전을 해서 완성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열정이 되겠는데 그 열정의 수준을 그냥 막연하게 얼마만큼 열심히 하는가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그런 질문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후배 연구원들과 같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어요.
왜 일을 왜?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한 5가지 유형으로 대답이 나옵니다. 저 이거요, 뭐 사명감으로 일합니다. 옛날에 이제 X세대 이전에 저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또 열정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 부류가 다행히도 어떠한 조직을 가든 10명의 조직이 됐건 100명의 조직이 됐건 500명의 조직이 됐건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에 연구개발하는 이 공학도들이 있는 한 50%는 다 거기에 해당이 돼요. 사명감과 사명으로 열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거는 기술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이해를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기술이 뭔지를 이해를 하고 있고 내 목표가 왜 이렇게 설정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열심히 일하는 것 플러스 주변의 부서와도 연계를 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연결시킬 수 있는 일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명감으로 일하는 진짜 리더들이 되겠고, 열정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변 부서의 힘까지 걷어오고 관계를 네트워크를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나한테 떨어진 일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일에 사람들 열정적으로 일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고,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50% 정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10%, 15% 되는 사람들은 시키니까라고 대답해요. 너 일을 왜 하니? 그러면 부장님이 시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네, 한 10몇 있어요. 네. 시키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술에 대한 기술력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 목표가 설정됐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시키니까 하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또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시키니까 하는 부류가 한 15% 있고요. 또 나머지 또한 그 중에 15%는 너 그 일 왜 하니? 그러면 그냥이라 그래요. 그냥 해요. 이 대답은 사실 어린 아이들, 아주 어린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놀이터에서 이렇게 흙장난하고 있을 때, 야, 너 그거 왜 그렇게 하고 있니? 그러면 그냥 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연구개발 현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는,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기술력도 별로 없고 별로 의지도 없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한 15% 있습니다. 말씀드린 시키니까 하는 사람들과 그냥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열정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리더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 100명 중에 한 15명 정도는 너 그 일 왜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하다 보니 이거 하게 됐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많아요. 그냥도 많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저는 여기는 되게 좋게 봐요. 하다 보니. 여기는 뭔가 이 일을 목표를 갖고 진행을 했는데 계속 파들어가는 거죠. 또 파고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쫙 그 지구 반대편까지 갔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있지 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되게 기술력이 좋은 친구들이고 기술 원리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리더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 끄집어내서 네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끔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 됐을 때 밖으로 나와서 원래 하려던 목표 쪽으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갈 수 있게끔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열정으로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과 같이 묶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중간에 있었던 시키니까 그냥 이 친구들은 어떻게든 해서 끌어올려야 되는, 불을처럼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열정을 얘기할 때 우리 후배 연구원들한테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 마시멜로우의 이야기라는 책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젤과 라이언의 얘기가 나와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MZ세대 분들은 뭐 꼰대도 저런 꼰대가 없네, 요즘 세상에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럴 텐데, 요즘 MZ들도 엄청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렇죠? 하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MZ들하고 토론해 보면 절대 그 무슨 신문 기사상에서 얘기하는 수준으로 저희를 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합니다. 좋은 모습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좀 오해 여지가 있을까 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그 가젤과 사자의 이야기입니다. 연구원들의 운명도 이렇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세계 최고의 제품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하는 목표를 품질과 가격과 성능 이런 걸 제일 먼저 이렇게 빠르게 해야 되는 그런 그 기술 경쟁 시대에서 연구원들의 숙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침이 되면 가젤은 무조건 달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달리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되니까. 사자는 아침이 되면 또 달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달려서 사냥을 해야만 가젤을 잡아먹어야지 자기가 죽지 않기 때문에 달립니다. 그래서 맹수가 됐건 초식동물이 됐건 가젤이건 사자건
무조건 달릴 수밖에 없는 숙명인데 우리 연구 개발자들도 아쉽지만 무조건 달려야 되는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달리는 목적이 내가 하는 기술을 통해서 뭔가 밸류업을한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작게는 내가 연구 개발한 게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뿌듯하고. 네, 그리고 그게 단순히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밸류를 느낄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달리면서 열정을 갖고 연구 개발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연구개발 제대로 하기 위해서 5가지 요소로 갈망, 그다음에 비전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세 번째는 창의인데 사실 창의는 뭐 예술가들이 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연구개발 부분에서 창의를 어떻게 정의하시고 창의란 무엇인가요? 네,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들도 그렇고 기술회사에 들어가 있는 연구개발자들도 그렇고 모두 그 이분들한테 듣는 얘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봐라. 아주 창의롭지가 못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의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과 삼성 SDI에서 연구소장을 역임한 장혁 송균관 대표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창의가 어렵죠. 창의가 뭔가라는 거를 단어에서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서양에서는 뭐 크리에이트라는 표현으로 일단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크리에이트는 뭡니까? 이거는 신들의 영역이에요. 신들만이 할 수 있는 크리에이션의 영역입니다. 감히 인간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이죠.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일부 천재들이 창의를 하기 시작했죠. 혁신을 이루기 시작했고 그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조사를 해보면은 1800년대 후반이 돼서야 프랑스나 영국의 사전에 크리에이트라는 단어가 등재될 정도로 일반인들의 영역으로 내려온 것은 19세기가 돼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동양에서는 창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여러분들 창의할 때 창자를 한자를 한번 풀어보시면은 곡간 할 때의 그 곡간 고자와 그 옆에 칼도자가 붙어 있죠. 칼도자. 곡간이 뭡니까? 1년 내내 고생해서 만들어낸 그 곡물들을 보관하는 창고죠. 그거를 도끼로 깨 부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이 편안함을 깨 부수지 않으면 절대로 창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정도로 서양에서나 동양에서 창의라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 개발자들은 매일 창의를 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고민을 한 과정에서 4가지 단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연구 개발 환경, 내가 알고 있는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낯설게 여겨라. 내 주변은 항상 낯설다. 낯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그냥 늘어놓지만 말고 잘 구조화해야 된다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 이슈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A가 되면 B 성능이 떨어지고 B 성능 확보하면 C 성능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막 얘기만 하지 마시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도표화를 하거나 그래프를 그리거나 해서 구조화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주변의 동료들과 선후배들과 소통을 해서 토론을 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 단어를 기술소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통을 통해서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몰랐던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이 혁신이나 창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의는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 연구개발자들이 몇 가지 방법론을 쓰고 노력을 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 안에서는 안달 12단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안달 12단계는 뭔가요? 창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럼 내가 아는 수준은 어디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막연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리더 수준에 있다면 본인들의 조직원들한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아니면 대학원에 어떤 그 연구 방이 있다 그러면 그 연구 랩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끼리 스스로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를 해보면 보통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걸 책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한 번은 들어봤다. 너 질문을 단순하게 던지네요. 너 이 일에 대해서 얼만큼 아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요? 한 번 들어봤는데요? 그거는 1단계예요. 한 번 들어봤는데 한 번 해봤어요. 그러면 2, 3단계 넘어가는 것이고 들어봤고 해봤는데 내가 좀 잘 할 줄 압니다. 그럼 4단계. 5단계, 6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이 일을 시켜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도가 되면 6단계, 7단계 넘어가는 것이고 그 8, 9, 10단계로 가는 거는 내가 시킨 일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한 일을 평가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은 거의 10단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성의 가치에서도 제가 많이 배운 내용인데 지, 행, 용, 훈, 평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네네. 10단계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평이죠. 훈련시키고 평가하는 단계가 되면 이제 10단계까지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감히 2단계를 더 붙여봤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은 11, 12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인도하는 단계를 넘어서 기술의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은 12단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구루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구루. 대단한 분들을 이제 구루라 그러는데 제가 한번 구글에서만 찾아봤어요. 구루가 뭔가 했더니만 구루라 하면 모든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특정 영역에서 최고의 실력과 지식을 겸비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의 그 수준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구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더해져 있기를 뭐라고 써 있냐면 그 구루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인도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구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다의 10단계 플러스 12단계까지 제가 정리한 이유가 그것이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지금 몇 단계인가를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내가 만약에 한 5단계 된다 그러면 내가 7단계, 8단계 가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미 10단계까지 와 있다 그러면 12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수련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 안다의 수준을 끌어올리면 끌어올릴수록 창의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역량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연구개발 그러면은 배터리 소재 막 연구하고 그게 어떻게 작동해가지고 만들어지고 뭐 효율을 높이고 네네. 얼마나 배터리를 저장하고 장기간 가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네. 생각 정리 기술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안다를 정리하시고 네네. 로드맵을 만드시고 하니까 네. 이게 연구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 플러스 상상, 창의 이렇게 다 연결되어서 맞습니다. 하셔야 하는 네, 그렇죠. 굉장히 네. 어려운 역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잘 못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만든 거지 제가 그렇게 실천을 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하려고 노력하시면서 노력했다는 조직을 거죠. 그렇게 네. 같이 이끌어가셨다는 네. 말씀이신 걸로. 네. 지금 나이 20대로 돌아가서 한다면 어떠한 길을 걷겠습니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거침없이 말씀드리기를 공부를 더 해야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창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지식 충돌이나 기술 소통 부분에 대해서 네.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그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지식 충돌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써봤는데 여러분들 기술적인 토론을 하는 과정을 혹은 뭐 이렇게 세미나 이런 거 많이 생각할 겁니다. 절대로 그것을 통해서는 창의가 이루어질 수 없죠. 여러분들 세미나라든지 기술 회의 같은 데 가보면은 한 명이 단상에 올라서 100명을 대상으로 1대 100으로 설명을 하고 설명이 끝나면은 몇몇 사람들이 뭐 질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질문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나도 좀 아는데 당신이 이거 아십니까? 라는 그런 마인드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질문자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질문할 때가 있으세요. 진짜 모르거나 그 강사와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질문은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나마도 잘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러한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그 장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제가 혼자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끝내고 다른 대학으로 옮겨서 소위 포스트 닥터를 하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 대학은 이제 재료공학과에 있었고요. 근데 우연히도 그 재료공학과 건물은 그 바로 옆에 화학과가 있고 금속공학과 또 세라믹 하는 고분자공학과 이렇게 여러 분야의 학과들이 모여 있었고 그 건물의 지하에는 그런 재료들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기기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뭐 스타벅스 뭐 좋은 커피 많이 마시지만 제가 공부하는 시절에 그런 게 없었고요. 신선한 커피를 새로 내려서 서브해주는 그런 커피를 마시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마인드도 좋아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건물에 빈 강의실에 책상도 없고요. 벽에 그냥 칠판 몇 개가 놓여 있는 큰 그냥 빈 강의실인데 거기서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은 큰 커피를 양을 많이 이렇게 내려서 서브해주는 그런 커피 타임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연구자들, 그 대학원생, 교수님들 다 포함해서 머그잔 하나씩 들고 모여드는 거죠. 커피 마시러. 뭐 커피 마시러 모여듭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러 모여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어제 우리 저 어디 갔더니 맛집이 있더라. 거기 한번 가봅시다. 뭐 이번 주말에 어디 뭐 여행 갑시다. 이런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고요. 내가 연구하고 있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칠판 앞에 가서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하는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거나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런 데이터가 찍히는데 이게 해석이 잘 안 돼. 또 이런 장비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라고 누군가를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둘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자연스럽게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토론을 하고 그거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된 적이 있었어. 그거 나도 모르는 건데 당신도 모르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토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지식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너무 재밌네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거 좋네. 우리 요거 갖고 같이 실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협업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저는 옆에서 쳐다보니까 대학원생하고 금발의 노벨상 탄 할아버지 교수님하고 젊은 교수하고 셋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급장 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런 과정에서 지식 충돌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에 와서 그런 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소통을 하되 소통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몰랐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태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혁신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화이트보드 몇 개만 있으면 됩니다. 한 큰 방에 들어가서 화이트보드만 두고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거기다 적어놓고 여러 사람들이 다니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또 창의력이 발현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좋은 그 과자와 커피를 이렇게 제공하면서 토론을 하다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 과정에서 특허도 만들고 새로운 실험도 계획해보고 절대 네가 모르는 걸 내가 가르쳐주거나 내가 모르는 걸 저 사람한테 배우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를 토론을 통해서 한번 스파크를 일으켜보자.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지식충돌의 장이고 그런 토론을 거쳐서 혁신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멋지시네요. 삼성이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이고 한데 32년 동안 연구개발을 했다는 것도 어마어마하신데요. 오늘날 그 삼성이 이런 대기업이 되는 데는 그 밑바탕에 보이지 않는 R&D 연구개발을 매진했던 연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R&D 제대로 하기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면 먼저 제대로 끝까지 이 세 가지가 이제 나오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책을 읽어봐야 되겠구나. R&D 연구로 해서 똑바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목표 설정을 갈망이라고 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현실적 목표를 내세우면 현실적 결과만이 나올 뿐이다. 더 초월한, 더 압도적인,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해야 혁신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과 삼성 SDI에서 연구소장을 역임한 장혁 송균관 대표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R&D 제대로 하기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먼저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저는 소위 공돌입니다. 공과대학에서 재료공업을 공부를 하고 대학원에 진입을 해서 학위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재료과학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학위를 마친 이후에 남아서 추가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있던 와중에 삼성으로부터 취업에 대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이게 나의 갈 방향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미국에서의 생활을 접고 당시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선임 연구원으로 입사를 해서 운이 좋게도 지금 이 순간까지 한 가지 분야에서만 연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행운이었고요. 그 덕분에 재료를 활용한 부품, 그 부품을 쓰는 세트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 및 경험을 한 책으로 좀 엮어내고 좀 노력을 했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R&D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는 교수님 되시려고 하셨는데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왔을 때 갈등하진 않으셨어요? 많이 갈등을 했죠. 근데 제 실력으로 대학 교수가 된다는 확신도 없었고 마침 그때 인터뷰해 주신 그 임원분께서 당신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냥 간단히 그때 떠오르는 대답으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잡을
갖고 싶다 말씀을 드렸고 그분께서 삼성에서 그 뜻을 펼쳐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삼성에 와서 마음껏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하신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 본인의 역량이나 또 기회에 따라서 여러 부서를 옮겨 다니면서 다양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일을 한 30몇 년 동안 계속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경험을 못한 메리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를 함으로써 많은 성과도 낼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 이런 것들을 체득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이고 한데 32년 동안 연구개발을 했다는 것도 어마어마하신데요.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왜 그 공상 만화나 SF 소설 같은 데 보면 연구소장님은 천재 과학자 이런 분들이신 건데 그때 이제 그분이 맞으신 거죠? 저는 그냥 연구를 좋아하는 하나의 연구 개발자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연구소장이 된 다음에도 우리 후배 연구원들하고 얘기할 때 저를 뭐 부사장님, 연구소장 이렇게 부르지 말고 그냥 선배로 생각해달라 해서 연구 분야의 선배 이렇게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의 천재가 회사를 저는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그 삼성이 이런 대기업이 되는 데는 그 밑바탕에 보이지 않는 R&D 연구개발을 매진했던 네. 연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라 네, 생각이 맞습니다.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거기는 삼성그룹의 소위 뭐 영어로 얘기하면 코퍼레이트 리서치 센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AT&T 벨랩 같은 곳이에요. 당장 사업화가 될 수 있는 연구 주제보다는 차기, 차차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기초 연구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이 기술이 응용이 됐을 때 제품으로 나갈 수 있는 기술. 그렇지만 차기, 차차 세대를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연구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죠. 그런 기관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초 연구를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더 많은 연구 방법론들을 만들어가면서 시도해보고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성과가 나온 결과물들은 관계사로 이관을 해서 관계사에 있는 연구소에서 다시 제품 개발을 통해서 개발실 제품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그럼 삼성그룹 전체의 R&D 센터라고 보고 맞습니다. 거기서 괜찮은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들은 각도 계열사로 내려가서 계열사 연구소에서 또 개발해가지고 맞습니다.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런 과정을 네네. 거치신 거네요. 뭐 사실은 그야 1980년대, 9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그 기술 회사의 코퍼레이트 리서치 센터 꽤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AT&T 벨랩 같은 것이 그런 것이고요. 그런 데서 나온 기술들이 지금 전 세계에 유용한 제품을 만든 기반 기술을 닦아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거를 모토 삼아서 삼성에서도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R&D 제대로 하기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면 먼저 네. 제대로 끝까지 끝까지. 이 세 가지가 이제 나오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책을 네. 읽어봐야 되겠구나. R&D 연구로 해서 똑바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 네, 네,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진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5가지 힘이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힘이 갈망, 비전, 창의, 열정, 리더십 이 네. 5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제 첫 번째로 R&D 제대로 하려면 첫 번째 요소는 갈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목표 설정을 그렇죠. 갈망이라고 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현실적 목표를 내세우면 현실적 결과만이 나올 뿐이다. 더 초월한, 더 압도적인,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해야 혁신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어요. 네네.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책 내용에 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적긴 했습니다만 갈망, 다른 단어로 뭐 열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하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소위 골 세팅이 되게 중요한데 그 목표의 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회사 같은 경우는 마케팅 부서나 이런 쪽에서 고객사가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센싱을 해서 목표를 잡기도 하고 또 연구자 입장에서는 본인과 동등한 연구를 하고 있는 논문이라든지 다른 기관의 수준을 캐치를 해서 그 수준을 이렇게 목표로 잡거나 아니면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 앞단의 목표를 잡기도 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목표의 수준이 내가 지금 처한 위치에서 봤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로 한정 짓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를 그대로 세팅하면은 그 기술이 달성된 수준에는 그 어디에선가 경쟁자가 먼저 달성했거나 아니면 동등한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한 120, 130%의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의 갈망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본인의 동료들이나 뭐 후배들도 그렇고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공학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의 경쟁자는 어디에 있고 그 사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너의 경쟁자는 누구냐 얘기했을 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어느 회사에, 어느 나라, 어느 회사에 있는 누구누구다. 근데 그 사람의 수준은 현재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를 일단 타겟팅한 이후에 그보다 더 높은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제약 조건에서 볼 수 있는 최대한의 목표를 잡으시고 그거보다 20%더 높게. 왜냐하면 시간축으로 봤을 때 기술이 계속 이머징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목표를 잡아 넣어야만이 제대로 된 연구개발의 목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논리적으로 풀어보시면 쉽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목표 설정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개발의 툴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목표 설정 관련된 거에 나오는 것이 이제 컴패리즌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풀어서 경쟁 비교 지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본인의 목표를 높게 잡는데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술을 개발한다 할 때는 그 기술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를 생각하시고 그 원리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이론적인 한계를 100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공학적인 제약 조건 때문에 이론치를 우리가 다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소위 저는 이제 공학적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이론치 목표는 그 위에 있고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목표는 공학적 한계 혹은 실질적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반드시 본인의 그 공학적 한계까지 도전하는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목표를 잡은 다음에 나의 현재 위치를 찍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나와 경쟁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조직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시간축을 갖고 이 목표를 공학적 한계까지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제약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목표보다 120%, 130%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목표 설정은 현실적 수준이 목표가 아니라 공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되게 멋진 말이긴 한데 사실 어떻게 목표 설정해야 되지? 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뭐 어떠한 연구 개발을 할 것인가 주제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 주제의 아이템으로서 우리가 타겟팅하는 수준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러면 막연하게 책에서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물론 많은 분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논문이나 특허들 또 뭐 여러 가지 센싱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만 그거를 체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포캐스팅이라는 방법이 있죠. 포캐스팅은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는 것이 되겠는데 가장 큰 것이 테크놀로지 로드맵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로드맵을 꾸리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학습 곡선이라는 걸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 있어서 그동안 어떠한 성과들이 연도별로 있었는지,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그걸 러닝 커브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런 학습 곡선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그 추세로 가는 과정에서 내년에 2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이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다는 걸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학습 곡선을 기반으로 해서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 로드맵을 하나의 그냥 마일스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레벨들을 브레이크다운해서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아주 깊이 있는 로드맵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로드맵을 만들다 보면 내가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이 기술을 근간으로 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포인트를 찍을 수가 있죠. 이게 결국 학습 곡선과 로드맵의 기반으로 한 포캐스팅 기법을 통한 목표 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포캐스팅을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위치에서 과거를 들여다보고 그 기술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거와 또 다른 방법으로 저는 또 백캐스팅이라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캐스팅은 미래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0년 뒤의 세상으로 가서 그 세상에 갔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기술 분야에서는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보시고 그 예측된 기술 및 그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품이 완성돼야 된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 이제 백캐스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사실은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시기에 그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그 기술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런 영화가 되겠는데 그 당시에 1985년에 예측한 2010년, 15년대의 세상을 그린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나온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타임머신을 제외한 모든 기술들이 다 실용화되거나 상용화 혹은 이론이 검증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 현실화됐죠. 맞습니다. 예. 그 이후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든가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들도 보면 다 현재 시점에서 국한되지 않고 미래로 날아가서 미래의 상황을 그리다 보면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고요. 우리 같은 공학자들은 그때 요구되는 기술들을 지금부터 연구 개발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는 과정.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 이제 백캐스팅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캐스팅, 백캐스팅을 두 개를 다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께서 그 목표 설정의 중요한 요소로 기술 로드맵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술 로드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기술 로드맵이라는 그냥 통용화된 방법을 하다 보면 수십 년 전에는 하나의 연구 개발 방법론 중 하나였죠. 마일스톤을 딱딱 그려서 단계별로 끊어가는 것.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술 로드맵은 그런 그 거시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주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기술 로드맵을 그리려면은 일단 본인이 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기술 트리를 만드셔야 돼요. 뿌리부터 시작해서 줄기가 나오고 줄기로부터 가지가 나오고 가지로부터 잎이 나오고 이러한 기술을 쭉 풀어나가는 과정이 되겠는데 내가 하는 기술을 그래서 가장 큰 거시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의 기술 단계를 레벨 제로의 기술 단계라고 말씀드리면 그 레벨 제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뭐 더 서너 가지를 구성하시고 그 중에 각각에 대해서 더 파고 들어가는 거죠. 레벨 제로를 구성하고 있는 기술들을 한 번 더 브레이크다운해서 레벨 1으로 풀어나가시고 그럼 레벨 1을 구성하는 기술이 또 서너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그 서너 가지의 기술을 또 한 단계 풀어나가면 레벨 2의 기술이 나오고요. 한 번 더, 5까지도 갈 수 있죠. 이러한 그 디테일한 구조로 나무의 뿌리부터 맨 끝단에 걸린 나무까지 그림을 그리듯이 기술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이파리가 모여서 줄기가 되고 줄기가 큰 기둥이 되고 뿌리까지 내려가는 하나의 기술이 다 완성돼야만 내가 하고자 하는 기술이 완성된다라는 차원에서 기술 트리를 만들어 보시고 기술 로드맵을 그릴 때는 그 기술 트리에서 정의했던 레벨 5의 기술에 대한 개발 일정, 또 레벨 4에 대한 개발 일정, 이렇게 하나씩 다 브레이크다운해서 개발 일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걸 다 모으면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기술 로드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단에서 말씀드린 거는 레벨 2 로드맵은 소위 요소 기술 로드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전체적인 로드맵은 그냥 기술 로드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있는 기술이 그것만으로 제품이 되는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내 기술과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부품이나 또 다른 소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과 연계해서 내 기술과 내 주변의 기술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다 같이 연결시키는 것이 그랜드 스케일의 로드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랜드 스케일 로드맵에는 내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동료, 나의 옆에 부서 혹은 다른 아웃소싱 되고 있는 협력 부서의 로드맵이 하나로 뭉쳐지고 그 안에 일정이 들어가 있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라는 것까지 적어줘야 되고요. 또 하나 기술 로드맵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은 그냥 기술만 나열하지 마시고 그 기술이 구현될 때에 이 기술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코스트 부분을 꼭 넣으셔서 완성하시기 바라고 기술과 코스트에 더해서 이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떠한 설비, 어떠한 공정이 필요한가 하는 공정기술 로드맵, 설비 로드맵까지 다 포함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졌을 때 그랜드 스케일 로드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일을 누가 하느냐까지 적어주면 하나의 전략 로드맵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하시는 분들이 자기 한 가지 분야를 깊이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걸 그리려면은 전체를 다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조망해야 되고 네. 그 미래 설계자 아니면 무슨 거의 높은 곳에서 내려다봐야 그렇죠. 상황인데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같이 이제 기술 소통을 해가면서
연관된 기술까지 다 풀어나가야 되고 앉은 자리에서 뭐 2, 3일 열심히 밤을 새고 연구한다고 해서 로드맵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로드맵을 그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트리까지 그려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모든 논문을 다 분석해야 되고 나중에 이 기술을 어떻게 특허화할 것인가에 대해 나중에 특허 트리도 말씀드릴 건데 특허를 어떻게 할 건지 특허 조사도 해야 되고 뭐 엄청난 그 일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 요소기술 로드맵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랜드 스케일 로드맵까지 다 연결시키되 이것을 누가 수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적어 놓게 되면 결국은 이게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 로드맵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랜드 스케일 로드맵 말씀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거 보면 너무 흥미진진한데 저희 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사례가 이제 뭐 두부든 아니면 배터리든 어떻게 됐는지 좀 네.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쉽게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배터리를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배터리라는 게 하나의 뭐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전기를 저장하는 그런 부품으로 보실 텐데요. 그 안을 나눠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레벨 제로를 하나의 배터리 셀이라고 생각하면 레벨 1으로 내려가면 그 안에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요소 기술들이 4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네네. 그러면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으로 나눈 게 레벨 1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로드맵을 다 그리라는 얘기죠. 양극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변화하지. 그럼 양극은 한 가지인가? 그 양극을 또 브레이크다운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는 양극의 원천 소재인 뭐 예를 들어서 리튬 물질을 어떤 물질을 쓸 것인지 거기에 또 소위 얘기하는 리튬 금속 산화물 요즘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는 FP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양극을 구성하는 양극 활물 소재들을 무엇을 쓸 것인지 그 양극에서 리튬 이온을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도 통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전제는 뭘 써야 되는 건지 또 그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인딩하는 물질은 뭘 써야 되는 건지 이러면 또 레벨 3로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그 중에 LFP 하나만 딱 보면 그럼 LFP는 도대체 어떻게 합성을 해야 되는가 합성할 때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물질의 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또 브레이크다운하면 레벨 4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레벨 0에서 나온 가지가 4개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만 브레이크다운 해도 또 4개가 풀려나가고 그 중에 또 하나를 또 레벨 4 다 모아지면은 엄청난 수준의 디테일한 요소 기술 트리가 만들어진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로드맵을 다 완성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막상 연구보다 로드맵 만드는 거가 더 힘든 일이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로드맵을 완성하는 순간 연구개발의 절반은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전략이 들어가 있고 이제는 실행을 해서 확보만 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 플래닝을 하는 과정이 엄청난 연구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R&D 하시는 분들께서 그 로드맵을 짜는 능력을 다 갖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의 서문에도 썼듯이 혁신과 창의를 하는 연구소, 기업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해야 된다 그러지만 아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죠. 최근에는 그래도 기업의 기술 회사에 들어가면 초반에 어떤 연구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 교육을 시켜주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 책에 적은 정도 수준의 디테일한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단계별로 가야 되는지는 사실은 불행히도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분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많이 한번 탐구해 보시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R&D를 막 시작하시거나 앞으로 R&D 길을 걸어가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걸 먼저 보시면 기술 로드맵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맞습니다. 대한 아이디어와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